네, 안녕하십니까. 자, 학교는 2주차 시간이고요. 날씨가 부쩍 추워졌죠. 게다가 아침에 잠시 모바일 기사를 보니까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가 3,500명이 넘는데요. 참 걱정입니다. 그죠? 예. 아무튼 추위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첫 시간에 지난주는 OT를 가졌죠. 전반적으로 반드시 합격하는 공부 방법 11가지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32회 올해 시험 출제 경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본서 다 준비하시고 들고 오셨죠? 예, 기본서 진행을 하겠는데요. 그러면 11월 달 지금 일정을 제가 다이를 보니까 꼭 학교론이 7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7주 과정. 7주 동안에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그 진도를 먼저 알려드리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다이어를 보니까 7주차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1주차 수업 지난주에 했죠. 지난주는 따로 이제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전반적인 학습 개요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이 이제 2주차 수업입니다. 자, 기본서를 통해서 오늘 수업은 총론 파트죠. 총론 파트의 기본적인 개념, 총론 기초 파트를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5주가 남게 되는데 5주. 그러면 이제 입문 과정은요, 꼭 기본서 처음부터 나가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전반적인 흐름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학교론의 핵심 단어는 5개가 중요하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수요 공급, 두 번째가 정책이죠. 세 번째가 투자론, 네 번째가 금융,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예요. 이 5개 파트만 잘하면 학교로는 무조건 고득점입니다. 고득점. 그래서 3주 차이는 다음 주입니다. 바로 부동산 경제로 넘어가서 수요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 원리가 무엇인지 그 기초를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초를 잡아드리고, 다음에 4주 차이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정책의 또 기본적인 흐름을 잡아드릴 거예요. 5주 차이는 수험생들이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론입니다. 투자에 대한 기초를 잡아드리고요. 다음에 6주차. 자, 이때는 이제 다음 진도가 금융인데요. 금융은 사실 여기서 기초를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1월 달부터 정규 진도에서 금융을 바로 진도를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은 따로 이제 빼고요. 금융을 빼버리면 이제 정말 어려운 파트입니다. 바로 감정평가죠. 그래서 감정평가의 전반적인 흐름을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핵심 단원 내용을 전부 다 짚어드리는 거예요. 흐름을. 그럼 7주차 마지막 수업입니다. 자, 이때 뭘 하느냐, 이때. 마지막 주. 마지막 주도 가장 중요한 수 중에 하나인데요. 학교는 특히 계산 문제가 중요합니다. 계산 문제가 매년마다 8문제에서 10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입문 과정에서 계산 문제를 풀어주는 학원은 전국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마지막 주 수업을 3시간을 모두 계산 문제를 정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뭔가 달라야 됩니다. 예. 공부를 확실히 좋은 방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별도로 요 샤 표시가
계산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 문제 기초, 계산 특강인데요. 이때는 계산 문제 기초를 잡아드리는데, 제가 아마 시험에 잘 나오고 또 중요한 것들을 기초를 한 10문제 추려 가지고요, 별도로 3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듣더라도 남들은 계산 문제 전부 다 포기하고 쫄쫄 매는데, 여러분들 입문 과정에서 계산 문제를 듣게 되면 분명히 달라도 뭔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핵심 단원, 계산 특강까지 이런 과정 거치게 되면 전반적인 입문 과정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부가 될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은 이제 2주차 이제 총론 파트, 학교는 처음입니다. 오늘 파트는 뭐냐? 오늘 파트는 따로 부동산 개념하고요, 부동산이 무엇이냐 개념을 잡고요. 다음에는 토지의 분류, 이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오늘 수업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매주마다 빠뜨리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차질이 있으니까 절대 학교는만큼은 복습을 많이 하라고 부탁은 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나 수업만큼은 꼭꼭 제때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처음부터 보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아시죠? 또 삼성전자 이재용,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강의라고 있는 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물론 다르겠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시간이 평등합니다. 부의 격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나 평등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하루 1440분, 하루 86,400초. 똑같은 시간입니다. 누구나 평등합니다. 시간은. 그러면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시험 대비해서 똑같은 시간입니다. 1년 동안에. 똑같이 주어지는 1년인데 누구나 평등한데,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누구는 합격을 해요. 누구는 시험에 떨어져요. 그것도 모자라서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래서 똑같은 시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절대 공부를 길게 끌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예배 없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동착격을 하셔야 됩니다.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제대로 공부하신다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것이냐 해서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 공부를 하는데, 학습을 하는데 유의사항이 있어요. 그 3가지를 먼저 언급하고요. 이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난주 했던 OT는요, 그 사시, 행시, 동착격, 모두 합격한 이승민 씨, 그분의 공부 방법이었다면, 오늘 3가지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겪으면서 강의를 20년 넘게 겪으면서 적어도 출발할 때 이 3가지만큼은 꼭 지켜야 되겠다. 이걸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유의사항 중에서 3가지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기본서 단권주의입니다. 기본서는 한 권이면 좋게요. 절대 책 여러 권 보지 마세요. 특히 공부를 조금 길게 하신 분들은요, 이미 1년 동안 거치면서 책이 2권 되잖아요. 다른 출판사. 그러면 그 책은 가차없이 버리세요. 책 2권 본다고 절대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또 저희 공인모 기본서도 아마 작년 책과 올해 책은 저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작년 책을 갖고 공부를 하겠다,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새 기본서 가지고 이걸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왜 1번을 강조합니까? 바로 이겁니다. 기본. 모든 시험은요,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이 탄탄하면 시험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기본만 탄탄하면요, 60점 넘기는데 절대 문제가 안 돼요. 그만큼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1년 동안 기본을 탄탄히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가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한 권을 들고 끝까지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런 제가 옛날 얘기 한 번 들려드릴게요.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오랜 옛날인데요. 어떤 젊은 청년이 그 당시에는 이제 무술이 주로 이뤘으니까 이 무술로 크게 성공을 하려고 아주 유명한 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정말 고수를 만나요. 스승으로 모시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이 무술 정말 무술 달인에게 무예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무술 영화 보면 아시겠지만은 처음부터 보이게 되면 처음부터 이 자세를 제대로 안 가르쳐 주잖아요. 처음에는 굳은 일을 해야 됩니다. 물도 떠봐야 되고 밥도 지어야 되고 장작도 패야 되고. 그래서 잔 심부름을 시켜요. 첫날에는 이제 굳은 일을 도맡아 합니다.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그렇게 한 줄이 지나갑니다. 계속 굳은 일 잔 심부름밖에 없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나가고요. 한 달이 지나갑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잔 심부름밖에 없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나가고 석 달이 지나가도 똑같아요. 답답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갑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한 달쯤 지나서 이 무술의 이 스승이 고수가 딱 무술의 가장 기본 자세가 뭐죠? 기본 자세. 요 기본 자세가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 말 타는 승마 자세 있죠? 이거 아시잖아요. 기마 자세. 얘를 딱 가르쳐줘요. 그래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다가 처음 배운 게 가장 기본 자세 얘를 배워요. 얘를. 이 자세가 이제 한 달이 지나도 기마 자세.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계속 기마 자세예요. 2년이 지나갑니다. 오로지 딱 하나 배운 거라는 오로지 기본 자세, 기마 자세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젊은 친구는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비관을 해요. 야, 내가 무술의 고수가 되려고 왔지. 어떻게 이 기마 자세 하나 배우려고 이렇게 먼 길을 찾아서 고생을 하느냐. 어차피 내가 무술로 성공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자. 죽으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그 산에 가장 높은 산 꼭대기 절벽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몸을 던지고 죽기를 각오합니다. 하늘 한번 쳐다보면서 그 높은 절벽에서 몸을 던져요. 그런데 무슨 일이죠? 그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면서도 웬걸 착 기마 자세. 무슨 말이죠? 기마 자세에 관한 한 전국의 1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기본의 힘이에요. 기본만 튼튼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힘이 나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본서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이 꼭 이제 1년 뒤잖아요. 1년 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야, 내가 내년에 반드시 합격을 하려면 과연 기본서를 몇 회도 몇 번 볼까? 출발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본서를 자 1년 동안에 2회독을 해? 3회독? 아니야 5회독? 아니야 10회독? 아니야 15회독? 요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총각요 1년 동안에 한 몇 번쯤 볼 생각이십니까? 몇 회독? 5번요? 좋습니다. 5회독.
옆에 분요? 메테드. 메테드. 5번요. 그리고 뒤에 계신 여사님. 메테드. 뭐 짜고 쳤습니까? 오해독이네. 예. 자,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오해독으로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론. 자, 우리 동강 들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수험생들 어떤 분들 이러실 거예요. 나는 2회독 해야지, 3회독 해야지. 큰일 납니다. 무조건 떨어져요. 5회독은요, 간당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제가 보기에는 세모 정도, 세모.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바꿔드릴게요. 이제부터 5회도 가시면 매우 불안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마음 바꿔버리세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려면 절대 5회독이 아니고, 자, 우리 속담에 이런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몇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10번. 10번. 예. 기본서를요, 10번 찍어야 됩니다. 10번 찍어야 돼요. 10번 가니까 굉장히 백이 두터워 보이죠? 10번 별거 아니에요. 왜 별거 아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월, 12월 입문과정, 기초과정이고 이제 올해가 지나갑니다. 다시 1월, 2월 기본과정, 3월, 4월 심화과정, 다음에 5월, 6월 핵심 요약집 과정이죠. 여기서 이제 기본 진도가 다 끝이 납니다. 다음에 7월, 8월 들어가면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고요. 다음에 9월, 10월에는 총정리 과정입니다. 그럼 일단 입문 과정은 일단 무시할게요. 공부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 뭔가 습관이나 흥미를 붙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 내년부터는 이제 기본서 과정이 이제 3바퀴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문제 과정이 또 넘어가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강의를 듣잖아요. 수업을 들어요. 강의만 들으면 시험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강의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집에 가셔가지고 반드시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 강의 듣고 복습합니다. 계속 강의 듣고 복습하고요. 또 강의 듣고 복습하고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만약 강의만 들었다면 5회독입니다. 강의만 들어도. 그런데 강의 듣고 복습하니까 총 몇 바퀴 돌아갑니까? 10바퀴. 자연스럽게 강의 듣고 내가 복습을 하게 되면 10회독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기본서 10번 찍는 것도 힘든 거 아니거든요. 아주 좋은 시기예요. 10번 찍으셨으니까. 그래서 10번 찍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번 찍었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시험이 어떻게 나와도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절대 우리 시험은요, 이 기본서에서 책에 없는 문제가 나오긴 나와요. 한두 문제 정도. 한두 문제 빼고는요, 전부 다 이 책에서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만 튼튼하면 여러분들 시험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모든 과목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본서, 기본을 강조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제가 민계공을 강조합니다. 민계공. 민법, 개론, 공법. 이 세 과목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 그렇다고 물론 나머지 과목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뭐 중개법이다, 세법이다, 공시법이다, 무시하는 건 아닌데 분량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여기서 합격의 당락이 결정이 돼요. 민계공 잘하면 시험 무조건 합격입니다. 여지껏 제가 오랜 강의를 해오면서 시험이 안 됐다, 실패했다, 모두가 이 과목에서 한 과목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시험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민계공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민법과 학개론은 1차 과목이죠. 그렇다고 똑같은 공부 시간 비중 두지 마세요. 학개론보다 민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듣더라도 복습을 하게 되면 학개론보다 민법을 많이 공부하세요. 계속.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중을요, 한 7대3 정도, 70%, 학개론 30%. 그래서 민법을 훨씬 더 집중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민법이 모든 법의 기초가 돼요. 민법 잘하면요, 덩달아 법 과목이니까 공법 잘하게 돼 있고 공시법 따라옵니다. 나머지 법들이 2차 과목에서. 그래서 민법에 특별히 집중하시고, 학교로는 그냥 제 수업만 듣고 편안하게 매일 1시간만 복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민계공이 우리 수능으로 치면요, 국영수와 똑같아요. 국영수 잘하면요, 서울대 들어가잖아요. 국영수 못해버리면 전문대밖에 못 들어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 민계공 시험이 중요합니다. 집중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제가 민계공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얘를 언제까지 정리하면 될까요? 그래도 정리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계공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입니다. 내년 6월 달까지 요 세 과목이 제대로 정리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동착객입니다. 동착객입니다. 왜 6월까지죠? 7월부터 문제 풀이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수업에서 끝나요. 끝나기 전까지 꼭 민계공 정리가 돼야 되겠는데, 여러분 지금 제 말 다 이해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까지 세 과목을 정리한 확률은요, 정리하신 분들은 불과 10%밖에 안 돼요. 늘 지켜봤어요. 그래서 10 중에 한두 명이 겨우 정리가 돼요. 나머지 8, 90%가 정리가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충분하잖아요. 7, 8개월 동안에 세 과목 잡아버리면 전혀 우리 시험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때 기준은요, 저희 공인모에서도 모의고사 강조했잖아요. 모의고사 매년마다 5번 5회 정도 치르게 되거든요. 내년 5월부터 치게 되면 6월달로 시험을 칩니다. 2회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이때 6월달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점수가 6월달 모의고사 60점만 넘기면 시험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60점. 힘들어요. 그런데 이겨내세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6월달 모의고사 60점만 넘기는 수준이면 민계공, 동착격 든든합니다. 그런데 8, 90%가 모의고사 보게 되면 점수가 민법 35점, 학교는 42.5점, 공법 40점, 점수가 개발세발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만 넘겨버리면 여러분들은 내년 시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6월달까지 민계공 제대로 정리하고 확실히 공부를 해놓자. 세 번째, 처음 공부하시면 이런 부분도 고민이 돼요. 똑같은 주어진 시간인데
내가 하루에 얼마씩 이 강의 듣는 시간 뺀 거예요. 이건 오로지 내가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내 공부 시간. 내 공부 시간이 얼마쯤 하게 되면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선 공부 시간을 한번 따져보기 전에요. 이런 분 한번 더 짚고 넘어갈까요? 되게 공부를 하게 되면 전부 모두 방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습을 중시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복습을 중시해요. 세 번째죠, 3번. 어떤 사람은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자. 네 번째는 강의만 듣고 자기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얘는 100% 떨어질 거니까 얘는 무시할게요. 어떤 경우도 요 세 가지 범죄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공부 패턴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앞에 총각요.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려고 하나요? 공부 습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건 2번 복습. 옆에 분 2번요. 복습. 오늘 짜고 치네. 자, 뒤에 또 안경선 사모님, 여사님.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욕심이 많으시네요. 예. 그게 다 해야 자, 이제 조금 다른 거 느꼈죠. 근데 예습이라는 말이 안 나오네요. 아마 앞에 강의신 분들이 뭔가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우리 공부는 앞으로 6월달까지, 기본서 끝날 때까지 절대 예습하지 마세요. 예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습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정답은 몇 번? 복습만 하세요. 복습만. 복습만. 왜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쭉 이제 어제 공법 들으셨잖아요. 그저께 민법 들으셨죠. 공법 들어보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던가요? 아닐 겁니다. 무슨 말 하는 건지, 도대체 저게 뭔지 아마 맹했을 거예요. 들어도 전부가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 거 투성이잖아요. 강의를 들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혼자 책을 본다고 해서 예습에서 알 수 있을까요? 예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의 집중해가지고 복습만 제대로 하시면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때까지는요. 6월까지는 복습만 하셔도 공부 잘하는 겁니다. 복습만. 절대 예습은 이겁니다. 예습은. 자, 그럼 이제 복습만 하기로 했을 때 이때 내가 얼마 복습할까? 공부 시간입니다. 공부 시간. 그러면 이제 역시 이 공부 시간은 강의 듣는 시간은 뺀 겁니다. 뺀 거. 내 혼자 하는 이 학습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요. 나는 하루에 1시간 복습은 해야지.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더 안 쓸게요. 더 할 사람 안 계실 거잖아요. 이쯤에서 그냥 정해버릴게요. 자, 그럼 이것도 제가 미리 답을 주면 좋겠는데 답을 주면 너무 싱거우니까 여러분들 의견도 물어봐야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앞에 총각 하루에 몇 시간 할 예정이다. 당일에 외우라고 한 거 다 외울 때까지. 이거 너무도 좋아요. 내가 꾸준하게 매일 꾸준하게 하루 몇 시간쯤 하고 싶다. 3시간? 3시간 좋아요. 3시간. 자, 옆에 분 1시간 반. 1.5시간. 특이한 대답이네. 우리 뒤에 또 여사님요. 2시간요. 좋습니다. 2시간. 자, 보세요. 똑같은 시간 해도 지금 이 시간이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전국에 강의 들으신 분들도 나름대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 결론입니다. 1시간, 1시간 반. 무조건 시험 떨어집니다. 시험 떨어져야 아시겠어요? 이제 생각 바꿔야 됩니다. 택도 없어요. 1시간 반은. 그래서 정답은요. 정답은
기본적으로 2시간 해주세요. 2시간. 제가 굉장한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2시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2시간부터 한 4시간 정도. 꾸준하게 이렇게는 계속 지켜줘야 됩니다. 그 요소만 지켜주게 되면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패턴만 꾸준히 유지하시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날은요 공부가 미친 듯이 잘 될 때가 있잖아요. 몰입이 되면서 그때는 막 10시간 밤새면 고고 해버리세요. 잘 될 때는 막 뿔고 해버리고, 어떤 날은 또 연말에 여러분들 행사 많으시잖아. 예. 뭐 연말에 뭐 송년회 등등해서 모임 얼마나 많습니까? 모임 가다 보면 또 공부는 하나도 못 하시잖아. 그럴 때는 잊어버리세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날이 아니라면 매일매일 꾸준히 요 루틴, 꾸준한 습관은 꼭 지켜주세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런 사례예요. 제가 한 6년, 5, 6년 전입니다. 그때 대전에 선화동에 현대고시 학원이라고 시내 쪽에 학원이 있는데, 그때 민법 이정건 교수님, 공법 박우수 교수님, 저하고 수업 같이 했었어요. 민경이 전부 다 한 팀이었어요. 예. 그때 다들 반응이 좋았는데, 그때 대전에서 첫 시간에 야간반 수업을 진행했어요. 전부 다 야간반은 직장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물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하려고 물었더니 제가 또 지목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50대 중반인데 직장 다니는 간부시더라고요. 그분 답이 기가 막힙니다. 저는요 하루에 5시간 공부한대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직장생활 하루 종일 풀로 하면서 어떻게 5시간이 불가능이거든요. 그래 속으로 피식 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직장 근무하시면서 바쁘실 텐데 하루 5시간 공부가 가능합니까? 그런데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대답이. 예. 그 대답이 뭐냐? 예. 여러분들 시작해 들으셔야 돼요. 저는요 하루 종일 직장 근무하고 집에 퇴근하고 오늘 강의 듣고 집에 가면 11시 넘잖아요. 한번 씻고 복습은 1시간밖에 못한대요. 이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직장 근무하니까. 잠은 다 잡니다. 아침에 출근해요. 출근하면 전철 이동하죠. 출근길에. 그 시간에 또 30분 걸리거든요. 30분. 그러니까 전철 타는 시간에도 공부를 한대요. 그리고 점심 먹잖아요. 점심 먹고 30분, 40분 남잖아요. 그 시간도 공부를 한대요. 그러니까 뭐냐? 이 나머지 4시간은 도저히 직장 생활 때문에 공부할 수가 없는 여건이지만 중요한 것은요. 바로 자투리 시간입니다. 로즈 타임이죠. 자투리 시간. 이 시간을 전부 다 하루 종일 모으고 모아보니까 하루 4시간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5시간 공부합니다.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제가 꾸벅했습니다. 멋진 사람입니다. 그분은 그걸 지켜나가세요. 예. 직장생활 하면서 자투리 시간 모아서 틈틈이 공부해서 결론 그의 동착객을 고득점으로 동착객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도 자투리 시간 끌고 모으면요 이거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시간 활용 잘 하시면 특히 이 자투리 시간 활용하시면 하루 2시간, 4시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혹시 그 안철수 씨 아시죠? 예, 그 유명한 백신 바이러스부터 해서 유명한 정치가시잖아요. 예, 안철수. 저는 개별적으로 이 안철수 씨의 습관을 좋아해요. 습관을. 어떤 습관? 이겁니다. 안철수 씨의 엘리베이터 3분 습관. 이거 본받을만 해요. 오늘 제가 저희 학원에 출근하면서 1층에 딱 있으니까 엘리베이터가 2대 있죠. 한 대는 1357층 해서 홀수층이고 또 한 대는 옆에는 2468층이가 짝수층이고. 그런데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기다렸는데 시간 엄청 걸리더라고요.
좀 불편하죠, 그죠? 예. 안철수 씨도 정치하기 전에 그 회사에 이 엘리베이터가 저희 건물과 비슷해요. 비슷해요. 한번 기다리는데 5분, 6분, 7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죽은 시간이죠. 예. 그래서 항상 안철수 씨는 손에 늘 뭐 에세이다, 가벼운 뭐 책 같은 거 볼만한 책들이 있잖아요. 책을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앞에 대기하면서 이 3분, 4분 동안에 책을 펴고 책을 읽어요. 자투리 시간. 그 루틴, 그 습관이 엘리베이터 3분, 이 습관이 한 달에 책을 2권, 3권 읽게 되더래요. 얼마나 유용합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시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자투리 시간 있죠, 자투리 시간. 요거 잘 활용하시면 우리 공부는 쉬워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루에 2시간, 4시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힘든 시간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이만큼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죠. 예, 별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요 3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들은 1년 동안 공부를 너무 쉽게,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예. 항상 기본서 욕심내지 말자. 기본서 1권. 몇 바퀴 돌린다? 10번 찍자. 10번. 예. 그리고 내년 6월까지 민계공 딱 끝낸다. 모여서 딱 보니까 60이 넘더라. 예. 우리 시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은 도서관, 독서실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공부에 집중하시면요. 1년 동안 멋진 시간이 될 거예요. 예. 이렇게 유의점을 3가지 말씀드렸고 이제 기본서 보겠습니다. 기본서. 자, 첫 페이지 보시면 첫 진도가 14페이지입니까? 첫 페이지가 2페이지네, 2페이지. 자, 그러면 첫 페이지가 2페이지, 3페이지 보니까 차트 1장 부동산 학예 이해가 나와요. 자, 참고로 제가 지난주 OT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깊이 해야 됩니까? 시험을 잘 쳐야 됩니까? 시험을 잘 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제 강의 방향은 철저하게 시험을 잘 치자. 기출문제. 중요한 거는 막 계속 강조합니다. 시험에 안 나오면 버려버립니다. 요 파트. 부동산 학은요. 결론. 5년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럼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입문 과정에서는 오늘 과정은 요 파트는 넘어갑니다. 덜 중요하니까. 그래서 정확히 부동산 학에 대해서는요. 딱 제가 내년 시즌에 한 번만 설명할 거예요. 3월 달에. 그때 가서 딱 한 번 설명드리면 한 번 듣고 다 이해됩니다. 그때만 따라오시면 돼요. 예, 아주 약한 부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4페이지죠. 14페이지. 자, 14페이지 보시면 차트 2장이죠. 여기서부터 출제가 돼요.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그럼 우리 시험은요. 거의 매년마다 개념 한 문제가 잘 나오고요. 분류도 한 문제가 잘 나와요. 올해 시험도 각각 한 문제에서 여기서 2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 제 1절 내려가시면 부동산의 개념이 나와요. 지금부터 부동산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념이에요. 그러면 교재를 보게 되면 부동산 개념 제목 아래에 자, 색칠 네모 있죠. 색칠 네모. 부동산이라는 용어의 유래. 자, 요 파트를 설명을 드리는데 이번 입문 과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요 파트는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첫 시간은 이제 입문 과정이니까 이해는 하자. 부동산 용어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죠. 1번 리얼티.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2번 real property, 3번 real estate. 이 단어를 짚고 넘어가자. 그러면 1번은요. 리얼티는 한 줄 쭉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자연물로서의 토지와 정착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하나만 적어줘요. 이렇게 물리적 실체라고 적어줘요. 그러니까 리얼틱 하는 것은 바로 쉽게 물리적 실체를 말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저희 학원 건물이 미드플라자죠. 그러면 오늘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뭐 짝수, 홀수층 해가지고 총 8개층 건물이더라고요. 8층. 예. 그러면 땅이 있잖아요. 8층 건물이 있잖아요. 이게 다 눈에 보이잖아요. 얘가 바로 물리적 실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토지와 건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측면, 이런 물리적 실체만 가리켜서 리얼티라고 불러요. 그러면 2번 리얼 프로퍼티는요. 맨 끝에 보시면 모든 법적 권리, 권리 밑줄, 권리가 리얼 프로퍼티예요. 권리. 뭘까요? 자, 토지도 그렇지만 건물을 보게 되면 상가 용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정은 이제 소유권, 소유자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임대차가 들어왔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전세 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전세권, 임차권, 소유권 많잖아요. 이런 모든 권리가 바로 2번입니다. 리얼 프로퍼티. 그러면 3번 리얼 이스테이트. 3번은 영어 단어를 밑줄 하세요. 리얼 이스테이트. 얘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을 영어로 3번 리얼 이스테이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결국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은요.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입니다. 얘가 바로 리얼 이스테이트. 그래서 부동산 하게 되면 물리적 실체에다가 모든 권리를 합쳐가지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이렇게 부릅니다. 부동산.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영어 단어 아시겠죠? 리얼 이스테이트. 그럼 여기서 첫 자만 따볼까요? 첫 자만. 리얼 이스테이트. 리얼 이스테이트. 첫 자만 따게 되면 RE가 돼요. 대문자로. 예. 자, 저는 약속합니다. 앞으로 저와 1년 수업을 늘 같이 달리게 되면 일일이 부동산 쓰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쓰기도 귀찮아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하게 되면 대문자로 RE 이렇게 안 써요. 앞으로. 약속해서 되시겠죠? 따라서 부동산 하게 되면 대문자로 RE 쓰게 되면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RE라고 쓰게 되면 편하고 시간 절약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 개념에서 이제 RE 리얼 이스테이트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것 영어 단어 3개는 일단 시험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저는 약속했어요. RE 하게 되면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이다. 그래서 이제 네모 1번 내려가죠. 부동산 개념은 1번 법률적 측면. 2장 넘겨볼까요? 2장 넘기니까 19페이지요. 네모 2번 경제적 측면. 또 한 장 더 넘기니까 20페이지. 네모 3번 기술적 측면. 3가지가 나옵니다. 이 3가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부동산 개념이 첫 번째. 법률적 개념. 두 번째가요. 경제적 개념.
세 번째가 기술적 개념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책의 구성이고요. 세 가지. 한 개만 더 추가합니다. 얘를 알아야 됩니다. 얘가 바로 부동산 학에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분명히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 학에서의 부동산 개념은 뭐냐? 얘를 알기 위해서는 앞에가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한 거예요. 항상 개념, 체계를 잘 잡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보도록 하죠. 자,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 15페이지 넘어가죠. 법률적 개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줄, 괄호 1번 보시면 협의의 부동산, 출제가 많이 되었죠. 다음에 두 장 넘겨주시면 18페이지, 괄호 2번, 광의의 부동산, 협의와 광의. 두 가지가 나와요. 협의와 광의. 얘를 알아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협의의 부동산과 좁은 의미가 돼요. 다음에 광의의 부동산. 이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입니다. 하나씩 봐요. 자, 협의의 개념은요. 15페이지를 보시니까 괄호 1번. 협의의 부동산은 동그라미 1번. 민법 제99조 1항에서는 민법 밑줄. 민법에서는 또 밑줄입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 밑줄.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이구나. 민법 제99조 1항에서는 부동산은 바로 토지 및 정착물이다. 정착물 하게 되면 건물 떠오르죠. 그래서 토지랑 건물, 정착물 이걸 합쳐서 부동산 이렇게 부르는구나. 그러면 자, 여기서 토지와 정착물 얘는 앞에서 봤듯이 토지가 있죠. 정착물이 있잖아요. 이걸 다 합쳐서 물리적 실체와 거리를 합해가지고 부동산 이렇게 불러요. 그냥 이 자체가 물리적 실체가 있어요. 여기다가 권리까지 모두 포함시키자. 이렇게 포함시켜서 이것을 영어로 리얼 이스테이트, R이라고 부르죠. 여기까지가 협의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에서 협의는 민법에서 공부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공부하는 부동산은 협의만 가르칩니다. 토지 및 정착물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부동산이 나왔으니까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 입문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하고요. 동산하고 부동산입니다. 이 차이점을 우선 간단히 비교해 봐요. 동산과 부동산. 자, 동산. 부동산이 아닌 게 동산이잖아요. 동산은 한마디로 움직인다. 바로 이 동산입니다. 벽시계를 걸었다 뗐다. 액자를 걸었다 뗐다. 손목시계라든지 전부 다 움직이잖아요. 동산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은요, 바로 못 움직이죠. 예, 토지나 건물은요, 비이동성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못 움직인다. 부동성 이렇게 불러요. 부동성이다. 동산과 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 차이점입니다.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그러면 여기서 비롯되는 게 여러분이 민법 공부하시면 이런 성격 때문에 바로 공시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얘는 이제 민법에서 공부할 내용이지만 오늘은 입문과정이니까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민법에서는 동산의 공시 방법은 점유라고 불러요. 여러분 따로 물권법에서 점유권을 따로 공부합니다. 점유. 점유는 뭐냐? 해석하면 물건의 사실상 지배를 말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시계를 끌어봅니다. 자, 요 제 시계잖아요. 얘가 뭐죠? 움직이니까 동산입니다. 제가 이 손목시를 풀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렸잖아요. 이 시계 누구 겁니까? 제 거잖아요. 그럼 이 시계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점유가 돼요. 제가 이 물건을 사실상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산은요, 제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계는 내 거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공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동산은 점유만 함으로써 이게 내 것이다 외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은요, 점유가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오늘 이 강의실에서 강단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점유하고 있다고 이게 제 건물이다, 학원이 제 거다 인정 못 하시잖아요. 부동산은 결코 점유 갖고는 공시가 될 수가 없어요. 부동산 경우는 점유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권리, 등기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등기. 그래서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를 확인하면 이 물건이 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가 모두가 이동성과 비이동성 이런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어서 이런 차이점 때문에 이제 금융상 요청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얘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이 따로 물권법, 민법 공부하시면 담보 물건이라고 불러요. 따로 공부하겠지만은요. 그러면 동산은 점유를 택해서 내 거다라는 걸 알리는 거고, 돈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시계 들고 어디서 사가죠? 전당포. 예, 잡히잖아요. 전당포 가서 시계를 잡힙니다. 잡히고 돈을 빌려 쓰잖아요. 이런 권리를 바로 질권을 설정한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반드시 시계를 잡히고 돈을 빌려 쓰는 거예요. 질권을 설정합니다. 그럼 시계를 잡히는 게 뭐죠? 반드시 시계를 맡게 됩니다. 뭐죠? 점유를 이전시키잖아요. 점유 이전. 반드시 동산은 움직이니까 점유 이전을 통해서 담보 물건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은 못 움직이니까 땅을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점유를 이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등기를 냈잖아. 여기다가 이제 별도로 등기를 또 해야 됩니다. 이때 설정한 권리가 바로 질권이 아니고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요, 그냥 등기만 설정하지 점유 이전이 필요가 없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점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동산, 부동산 하게 되면 부동산은 한마디로 뭐 못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이 부동산의 개념이 자, 그게 세 가지 관점인데 법률적 관점은 협의와 광의가 있더라. 그런데 이제 민법에서 공부하는 게 협의가 되고요. 민법상 부동산은 좁게 보니까 토지와 정착물로 보더라. 여기까지가 바로 협의의 부동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상세 내용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